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큰 그림 그리고 2차 전지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특히 최근 유상증자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의 구조를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2차 전지 망했나? 약간 요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둔화됐다. 2차 전지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과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배터리 산업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이 곧 2차 전지의 성장인데 지금 전기차가 둔화되니까 2차 전지도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배터리 2025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 종목이 소폭 반등했으나 사실 기대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리튬 가격의 안정화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과잉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해소되는 구간이 안 나오면은 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운용업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곧 배터리 수요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성장해야 배터리가 성장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존 공식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 수요가 꺼지면서 배터리 수요도 꺼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가 이대로 그냥 하방으로 꺾인다라고 봐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진짜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2차 전지라는 이슈, 단기적인 그냥 붐을 일으키고 죽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산업이 잠시 기대감이 나왔다가 이제는 뭐다? 본격적인 본질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길 위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라고 한다면은 그 수요는 어디서 나오죠? 대부분이 전기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벌써 전기차 반등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고 무조건 2차 전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산업이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더 빠지지 않고 적어도 반등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1월 유럽 전기차 BEV, PHEV,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절반 전기차인 거죠. 그다음 완전 전기차 두 개를 합해서 판매량이 23.2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0%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한 거죠. 작년에 확실히 많이 좀 힘들었으니까. 2월 자체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봐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독일이 31%, 영국이 42%, 노르웨이가 35%, 스웨덴이 32%, 이탈리아가 38%, 스페인이 61%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금리도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내 모든 회원국들이 동일한 EV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국가별로 차이나는 보조금 정책을 통일해 구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기업에 혹시나 이 현금이라든가 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까 35년 내연기관 퇴출 목표는 유지를 하되 완성차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이산화탄소 판매량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차를 꼭 팔았어야 됐는데 그 기준이 점점 빡빡해졌거든요. 원래 25년에 빡빡해지는 건데 이걸 조금 미뤄줬습니다. 왜? 지금 다들 어려운 거 아니까 야 전기차 어차피 많이 팔 거고 어차피 퇴출시킬 건데 그냥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2차 전지의 쓰임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꼭 전기차가 성장해야만 2차 전지 수요가 늘고 2차 전지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래 쓰이던 쓰임이 아니라 더 새로운 확장, 더 새로운 수요, 더 새로운 성장이 만들어져야 성장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전기차가 잘 팔리다가 안 팔리다가 또 잘 팔리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면 2차 전지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길로서, 새로운 기술로서 확장이 시작이 된다면 2차 전지는 더 큰 성장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새로운 수요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로봇입니다. 최근에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모터라든가 서브모터라든가 그 감속기라든가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점점 사람을 닮아가다 보면은 좀 더 정밀해지다 보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얼마나 많은지 감도 안 올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석유나 아니면 디젤로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전기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려면 가볍고 무거워서는 안 되고 작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 로봇이 성장하면은 배터리 수요 성장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에 불과한 배터리 사용 시간부터 대폭 늘려야 합니다. 왜? 크기가 작으면 시간이 줄어드니까 작더라도 대용량으로 쓸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2032년까지 약 94조 원 정도로 커질 휴머노이드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이 배터리 업체 간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휴머노이드에는 어떤 동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 다 뭐다?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체마다 로봇의 출력과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의 쓰임새는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로봇에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로봇에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휴머노이드가 눈앞에서 움직이고 음료수 나눠주고 안내해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고 이 수요는 곧 창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새로운 수요처가 있네요. 로봇 말고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디죠?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자식 제어가 들어가는 곳에는 무조건 어떤 전자, 특히 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기를 공급하는 통이 커야겠죠.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배터리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 엔진이 핵심이고 배터리는 보조입니다. 사실 블랙박스를 위한 배터리를 따로 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전기가 부족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완전히 그냥 로봇 그 자체인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라면 전기차가 필수라는 거죠. 자율주행은 내연기관 차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 레벨 3 수준이에요. 레벨 3 이상 넘어가는 전자식 제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전기차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전기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레벨 3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자율주행 개발이 전기차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센서 전력 소비, 그 다음에 정밀 제어, 차량 데이터 처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실제 우리가 자율로서 판단하고 클라우드로 정보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결국엔 뭐예요? 전부 다 전자식입니다. 그러면 엔진으로 돌리다가 전자가 필요하면 전력 공급했다가 엔진 돌리다가 이러면 0.1초든 1초든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전력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속도 면에서도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 센서, 카메라, 레이더, GPS, AI 칩 다 뭘로 돌아갑니까? 이거 다 석유로 돌아가나요? 휘발유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다 전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내연기관 차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은 정밀한 속도와 토크 제어가 필요하죠. 왜? 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달리다가 갑자기 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뭐 차량을 이 차선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식 제어로 전기가 계속 흐르게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엔진으로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전자 제어를 갑자기 엔진으로 바꿨다가 다시 전자 제어로 바꿨다가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자율주행을 하려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전자식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필수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기어 변속과 엔진 회전수를 조정해야 해서 반응 속도가 당연히 느리죠. 전자에서 전자로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엔진 갔다가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시스템이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아키텍처가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는 전기차다. 내연기관 차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연기관 차로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엔진이랑 배터리를 뭐하러 같이 둡니까? 무겁게. 배터리만 둬도 상관이 없는데요. 내연기관차는 기존의 ECU, 전자제어 유닛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전선 깔려 있고 전자제어가 들어가 있죠. 엔진에 전자제어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로보택시라는 이 서비스를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게 그냥 친환경이다, 전기차를 타야 된다, 이 의무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상용화하고 공장 현대차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적용되고 하려면 2차 전지 수요가 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택시, 무인택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려면 2차 전지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이라든가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디죠? 데이터 센터에도 우리는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에 굳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야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력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다가 SMR을 놓는다면, 그러니까 작은 원전을 각 데이터 센터마다 꽂아 놓을 수 있다면 굳이 데이터 센터가 ESS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SMR이 상용화되더라도 데이터 센터와 ESS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작은 원전이에요. 데이터 센터 한 개를 돌릴 수 있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보다 소형화되어 있고 안정성이 높아서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규모의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옆에 놓고 정말 무한대로 전력을 뽑아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ESS가 클라우드 트래픽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대용량의 또는 뭔가 고급의 정보를 처리할 일이 강하게 생기면 트래픽이 증가하겠죠. 그 증가하면은 순간적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순간적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갑자기 SMR한테 야 전기 좀 더 줘봐 되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전력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발전은 일정 속도로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등락 없이 발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강해지거나 약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관리하냐? ESS가 관리하는 거예요. 전력 부하가 갑자기 클라우드 트래픽이 증가해서 갑자기 대용량의 뭔가 고급의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ESS가 남아놓은, 저장해놓은 전력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기존 전력에 충당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까지 트래픽이 없고 적당한 전략이 필요하면 전력 사용량이 낮을 때 ESS가 미리 전기를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쏟아주고 필요 없을 때 저장해 놓고 하는 역할. 정확히 말하면은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이 파도가 잘 칠 수 있게, 잘 흐름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ESS입니다. 그리고 뭐다? 무정전 전원 장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죠. 뭐예요? 정말 만에 하나 SMR이 고장나거나 또는 자기 역할을 잠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데이터 센터 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ESS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ESS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성장이 이만큼인데요. 더 성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차 전지의 확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산업의 성장 회복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단가 조정이 필요하고요. 단가 조정 이후에 수요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 주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로 보여주면 집중할게요. 2차 전지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2차 전지 유상증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까 전에 뭐 산업 사이클에 따라 올라간다 했는데, 아니 유상증자 때리고 이러는데 얘 지금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가 따라갈 만한, 또는 2차 전지가 같이 흘러갈 만한 가장 비슷한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건 제가 봤을 땐 조선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서 2024년도의 조선업 흐름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조선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업황이 그래요. 성장할 때 다 비슷하게 성장하거든요. 2020년까지 실적으로 최악을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점 찍고 실적은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최악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20년 비대면 물류 증가로 그 당시 해운 기업들이 이 선박 주문을 엄청 넣습니다. 왜? 지금이 아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물류로 돈을 엄청 벌어서 해운 기업들이 수주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선업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주를 받긴 받는데, 그 당시에 워낙에 좀 이 업황이 바닥이다 보니까 신조성가, 그러니까 선박 가격이요. 그러니까 원가 가격 자체는 바닥이었어요. 판매 가격은 바닥인데 그때 이제 돈을 막 쏟아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선박의 재료인 철강 중에서도 두꺼운 철강, 후판 가격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 가격은 바닥인데 원가는 최고점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 때마다 적자가 났는데 원가는 결국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거고,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신조성가도 결국엔 올라올 거고, 그러니까 배 가격 자체는 올라올 거고 원가는 떨어진다면 결국엔 실적이 흑자 전환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조선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몇 년간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왜? 가격은 싼데 원가는 비싸니까 만들 때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막 버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오션이랑 HD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2018, 2019, 20, 21, 22, 23인데 보시면은 이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9, 20 가면서 2천억에서 1,500억, 적자가 얼마씩 납니까? 수주 받은 게, 적자 수주 받은 게 1조 7천억, 1조 6천억, 1,900억 적자 랠리를 때려요. 한국조선해양도 어떻게 됩니까? 18년도에 4천억 적자에서 2020년 들어와가지고 적자 수주 받으니까 바로 1조 3천억, 3천억 적자가 나버리죠. 근데 웃긴 건 뭐예요? 매출액은 늘어나요. 왜? 수주는 받으니까. 수주는 받으니까 매출액은 늘거든요.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적자 수주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적자가 막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버텨내면 돈을 버는 건데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자 해서 하나오션이 2023년도에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힘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야, 투자하려니까 돈이 없네 우리. 야, 투자할 거니까 돈 좀 가져와봐. 유상증자를 하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2023년 8월에 이사회를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합니다. 근데 왜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해양방산 해외시장 생산 거점 확보. 이게 이제 그 당시 필리조선소에 지금 인수했잖아요, 최근에. 그거에 대한 자금이 되는 유상증자였어요. 친환경 자율주행 선박기술 개발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투자를 지금도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게였어요. 그래서 2040년까지 매출 30조, 영업이익 5조에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게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뭐예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실적 전환 과도기 시절. 그러니까 앞으로 원가 떨어지고 신조성과 올라가면 실적이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과정을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투자를 진행했고 결국 그 자금으로 최근에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게 되고 미국으로 진출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견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2022년 1, 2, 3, 4 분기 가면서 적자해서 슬슬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뭐예요? 신조성가는 올라가고 원가는 떨어지면서 실적이 결국에는 흑자 전환하고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적자 때리다가 어느 순간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크게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이게 이제 한화오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산업이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왜? 단가 떨어지고 경쟁력 올라가면서 수익성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자체가 확장되면서 주가가 실적에 따라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오션이 뭐예요? 바닥을 죽쓰고 있다가 실적 전환되면서 결국엔 실적에 따라 주가가 상승합니다. 어느 시기요? 이때가 진짜 죽을 만치 힘들 때다. 왜? 수준을 받았는데 단가는 안 나오고 적자는 나오고 근데 뭐다 시간이 결국엔 수요 성장과 산업에 대한 사이클 성장이 해결해주는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 뭡니까? 2025년이에요. 이때가 2차 전지의 2025년이 이 조선의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도기입니다. 어려웠던 구간을 이겨내고 이제 막 바닥에서 박차고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 지금 조선어로 따지면 2022년도의 시기가 2차 전지로 따지면 2025년도의 시기고 2026년 7년 시기가 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산업에 대한 성장은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단가 떨어졌죠. 이제 경쟁력 나오고 배터리에 대한 고급 배터리 나오기 시작하고요. 2025년도부터는 재고평가 손실 다 때려맞고 25년부터는 이젠 회복 시장이고 이 과도기를 이겨내면 앞으로 나올 2차 전지의 산업 성장 사이클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성장 사이클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당장 한두 달 뒤에 올라갈까 내릴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버티면 나머지 1년은 성장만 있는 겁니다.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고가 아니라 1년을 버티면 1년의 성장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리튬 가격 단기간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솟아오를 때 이때 원가 미친듯이 솟았죠. 그거 다 거품 다 빠졌습니다. 원가 거품 다 빠져서 이제는 원가 경쟁력 다 같이 생겼어요. 니켈 가격이요. 경쟁력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원가 지금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배터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올 시기가 아니고 평가 손실이나 재고의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시기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수요의 확장과 산업의 확장만 신경 쓸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산업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사이클은 결국엔 25년의 저점과 26년, 7년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실적을 보더라도 이번 유상증자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앞으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입니다. 마치 하나오션의 유상증자와 같다. 그래서 보시면 25년도가 바닥 찍고 반등하는 시기고 2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6년도, 25년도에 보시면 24년 저점 찍고 5년, 6년 본격적인 성장, 그리고 25년도 저점 찍고 6년, 7년, 8년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25년도의 과도기, 이제 막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단가가 안정화된 시기를 버텨내면은 뭐다? 1년의 안정성과 1년의 성장기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가시길 바란다. 산업 사이클로 보고 따라오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사이클로 길게 지금의 이 지지부진하고 실적의 저점에 감당을 하면서 26년에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최저점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면 저는 어떠한 기업에 제가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ETF 중심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평균적인 2차전지 ETF, 포스코홀딩스의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ETF,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ETF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산업 사이클을 단기 한두 달이 아니라 이제부터 보다 힘든 시기 다 버텨냈는데 더 힘들까? 또 어려울까? 아니요. 25년 잘 버텨내면은 저는 좋은 빛이 비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해됐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산업 사이클을 우리는 2025년도가 과도기에 와 있다. 24년도가 둔화기예요. 어려운 시기였고 2025년도가 이제는 뭐다? 과도기 저점을 찍는 시기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성장하는 시기 2026년부터 실적이 과도가 되고 수요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던 화장품, 조선, 방산 다 똑같아요. 우주항공 똑같습니다. 단가 개선되고 수요 성장하면서 주가 상승이거든요. 그 과도기에 들어가 있는 게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고요. 아까 AI 반도체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우리가 전부 다 이 자료집으로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일론 머스크 트럼프 해서 올려놨습니다.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0일, 19일, 18일, 17일, 14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